2007년 포춘지는 신조어를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페이팔 마피아. 미국 온라인 결제업체 페이팔의 초창기 멤버들이었다. 일론 머스크, 피터 틸, 맥스 레브친, 스티브 첸, 체드 할리, 자베드 카린, 리드 호프먼, 키스 라보이스 등등. 이들은 테슬라, 유튜브, 팔란티어 등을 창업하고 실리콘밸리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면서 포춘지가 마피아를 이룰 정도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페이팔을 벗어난 지금 이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연준을 비롯한 금융 세력이 근본이자를 포기하고 무한 인플레이션의 길을 택한 순간부터 달러의 몰락은 시간의 문제일 뿐입니다. 1987년 인플레이션을 때려잡던 연금리 20%의 전설, 초고금리 정책의 화신 폴 볼커가 물러나고 앨런 그린스펀이 연준 의장에 취임합니다. 1977년에서 1987년 사이에 발행한 달러보다 1987년에서 1997년 사이에 발행한 달러량이 3배 가까이 많습니다. 본격적으로 폭발적인 달러 발행이 시작되었으며 기축통화 교환 계획의 시행 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서서히 달러 가치는 희석됩니다. 한국가에 기반을 두는 기축은 이제 힘을 쓸 수 없으며 전세계에 기반을 두는 화폐만이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 통합 화폐를 위해서는 첫째로 전세계를 모두 이어주는 네트워크가 필요하고 두 번째로 네트워크를 안정적으로 보호, 유지시켜주는 시스템이 필수입니다. 1988년에 발간된 이코노미스트지는 금융세력은 이를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때 이코노미스트지의 회장은 에블린 로버트 로스차일드입니다. 30년 후 미국, 일본, 유럽 및 다른 선진국뿐만 아니라 일부 다른 국가의 국민들은 물건값을 동일한 화폐로 지불하게 될 것이다. 물건의 가격은 달러나 엔이 아니라 다른 화폐로 적히게 될 것이다. 일단 피닉스라고 해두자. 기업과 소비자들이 이 피닉스를 선호하게 되는 이유는 기존 화폐보다 훨씬 더 편리할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나라에서 동일한 화폐를 쓴다는 것은 전세계 네트워크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의 반증이며 네트워크 개념을 명확히 알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을 위해 1960대 은하 네트워크의 개념을 인터넷으로 발전시켰으며 두 번째 조건을 위해 90년대 기록연속체론과 암호화, 분산화 개념을 블록체인으로 발전시킵니다. 1988년부터 계획했다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사를 쓸 정도면 이미 그 이전부터 계획한 것이 분명하며 인터넷, LCD 같은 기술도 대중화되는데 30년, 40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역사적으로 기축통화교환 주기는 100년 정도였으므로 40년 정도의 시간을 두고 80년대부터 준비해 간다는 것은 합리적입니다. 10년 뒤 1998년 첫 번째 조건인 인터넷을 만족했던 시점 본격적인 화폐 실험이 시작됩니다. 1998년 12월에 맥스 레브친, 피터 틸은 이메일 송금 및 암호화 전문 스타트업 커뮤니티를 설립했습니다. 그들은 그 당시에 벌써 암호화된 화폐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고 언급했습니다. 1999년 3월 앨런 머스크는 온라인 뱅킹 X.com을 설립합니다. 2000년 커뮤니티와 X.com은 합병하여 PayPal을 만듭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합병한 후에도 여전히 머스크는 페이팔 대신 X.com 이름을 쓰기를 원했고 X.com을 온라인 은행 및 금융 스토어로 만들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리눅스에서 소매자들이 접근하기 좋은 마이크로소프트 SQL로 작업을 실행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 기술로는 이룰 수 없는 일이었고 또한 법적으로도 디지털 신원 증명할 길이 부족했기에 아무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두 번째 조건, 블록체인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만듭니다. 머스크의 계획은 막대한 자금을 소모했으며 피터 틸은 파산을 우려해 결국 머스크를 CEO 자리에서 축출합니다. 말하자면 피터 틸은 온건파였으나 머스크는 급진파입니다. 페이팔은 새로운 화폐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목표에 실패했고 새로운 결제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비트코인은 새로운 통화 수준에서는 성공했다고 생각하지만 결제 시스템은 다소 부족합니다. 페이팔은 전자송금 분야에서 상업적으로 성공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실패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전통 금융을 통해서만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외 송금 시 반드시 해외 결제가 가능한 신용카드가 있어야만 합니다. 한국과 정부에서 금지를 하면 그 나라에 대한 송금 시도는 완전히 셧다운되어 버립니다. 국가와 기관 및 은행에 막혀 새로운 화폐 발행은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전통 금융 인프라와 도매 송금을 이용하면서 생기는 접근 장벽과 비용은 명확한 한계점입니다. 한편 제드 맥칼렙은 앨런 머스크의 사촌 러스 라이브와 공동으로 특허를 냅니다. 둘의 관계는 지속적으로 이어지며 우주 산업에도 협력합니다. 2004년 라이언 퍼거는 탈중화된 화폐 시스템을 목표로 리플페이를 만듭니다. 2005년 피터 틸은 투자회사 파운더스 펀드를 만듭니다. 앨런 머스크는 피터 틸을 두고 그처럼 냉철한 사고를 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세간의 가장 유명한 사람은 앨런 머스크이지만 페이팔 마피아의 대부는 피터 틸입니다. 피터 틸의 종자돈이 들어가지 않은 기업을 찾기 어려울 지경입니다. 그리고 현재도 파운더스 펀드에는 페이팔 마피아 중 하나인 키스 라보이스가 있습니다.
2008년 첫 번째 프로토타입 실험작 비트코인 발행. 2010년 제드는 세계 최대 비트코인 거래소를 마운트곡스를 만들고 도쿄로 본사를 옮깁니다. 2011년 제드는 마운트곡스의 지분과 운영 대부분을 마크 카펠레스에게 넘기고 비트코인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가상화폐 시스템을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2012년 제드와 크리스 라센을 고용합니다. 두 사람은 가상화폐 아이디어를 가지고 리플의 라이언 퍼거와 접촉한 뒤 리플을 넘겨봤습니다. 그리고 제드와 크리스 라센은 오픈코인을 설립합니다. 오픈코인은 리플 프로토콜을 개발하는 회사였습니다. 같은 해 존 콜리슨과 패트릭 콜리슨 형제는 스트라이프를 창업하고 파운더스 펀드 등으로부터 투자를 받습니다. 초기 투자자로는 페이팔의 공동 창업자인 앨런 머스크, 피터 틸, 맥스 레브친 그리고 암호화폐의 거두 호로이치가 있습니다. 2013년 1월 오픈코인은 XRP를 출시합니다. 그 후 구글 벤처스 피터 틸 호로이치에게 벤처 펀드들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아마도 그 당시 X는 XRP였을 것입니다. 2014년 제드의 이상은 처음부터 P2P 중심의 소매 결제 솔루션에 있었고 이를 실행하려 하지만 자신이 고용한 크리스 라센을 비롯한 경영진들은 반대합니다. 경영진들은 은행 및 기관을 이용하는 도매 송금에 집중하길 원했고 결국 제드는 축출됩니다. 이 사건 후 즉각적인 지원이 제드에게 투입됩니다. 스트라이프의 창업자 패트릭 콜리슨과 파운더스 펀드의 페이팔 마피아 키스 라이보스가 스텔라에 합류합니다. 패트릭 콜리슨은 $300만 지원했으며 수익금 반환을 약속하며 투자 계약이 아님을 밝힙니다. 지금까지 단 한 개의 스텔라도 팔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드문 이름을 인지하십시오. ICO 없이 비트코인 보유자에게 에어드랍, 투자 계약 없이 시드머니 수급. 마치 2023년에 나올 판결을 예지라도 한 것 같습니다. 또한 키스 라이보스의 합류 당시 멘트는 금융 세력의 생각을 잘 알려줍니다. 페이펄은 원래의 비전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바로 잡을 때입니다. 새로운 화폐의 길이 은행 및 국가를 상대하는 도매에 있지 않고 소매 결제 P2P에 있다는 결론을 재확인하게 합니다. 그리고 스텔라가 출시된 후 2개월 뒤 피터 틸은 재밌는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X를 믿지만 진실은 X와 반대입니다. 그 당시에는 단순히 투자 방법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줄 알았지만 지금에 와서 보면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믿는 X는 변경되었습니다. 2015년 스텔라는 리플 하드포크 체인을 버리고 새로운 체인으로 시작합니다. 새로운 스텔라 블록체인의 거버넌스는 기득권층에 최적화됩니다. 그리고 티커를 STR에서 XLM으로 바꿉니다. X가 재설정됩니다. 2017년 앨런 머스크는 엑스타컨 도메인을 매입했습니다. 2019년 5월 스텔라는 로켓 모양 로고에서 화폐 실사용을 위한 행성 모양 로고로 바꿉니다. 행성의 궤도를 도는 모양입니다. 스텔라 공식 문서에서는 도안이 확정되기까지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같은 달 앨런 머스크가 지구를 도는 스타링크 위성을 최초로 발사합니다. 2020년 12월 리플이 증권 소송을 당합니다. 피터 틸의 사상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경쟁하지 말고 독점하라. 두 개의 X는 필요 없습니다. 리플이 소송이 벌어지는 사이에 본격적인 정리 작업과 준비 작업에 들어갑니다. 페이팔은 실험작입니다. 2021년 페이팔은 최고점을 찍고 지속적으로 하락합니다. 비트코인은 시험작입니다. 머스크의 테슬라는 75%를 팔았습니다. 피터 틸의 파운더스 펀드는 99% 팔았습니다. XRP는 실패작입니다. 제드는 2022년까지 XRP를 99% 매도합니다. 2021년 7월 위스덤트리는 SEC의 스텔라 위에 미국 채권을 올리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위스덤트리의 주주는 뱅가드와 블랙록입니다.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합니다. 우크라이나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스텔라가 금융 변방 우크라이나의 CBDC를 개발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미 통합 경제 시스템이 턱 밑까지 치고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러시아와 중국은 알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좋은 테스트 필드입니다. 스타링크를 통한 인터넷과 결제 시스템을 시험합니다. 스텔라는 유엔과 구호 자금 송금 라인을 시험합니다. IMF에서 해외 결제 송금을 연설합니다. 우크라이나 CBDC는 아직도 꾸준히 개발 중입니다. 2022년 4월 블랙록은 USDC 발행사 서클에 투자합니다. 2022년 10월 머스크는 트위터를 인수합니다. 거대 소셜미디어 플랫폼보다 PEP를 대규모로 채택하는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바로 다음 11월 트위터는 결제 허가 라이선스를 미국 모든 주에 전부 신청합니다. 2023년 1월 스텔라는 CFTC 글로벌 시장자문위원회에서 JP모건, 블랙록과 함께합니다. CFTC는 SEC와 쌍벽을 이루는 미국의 규제기관이며 상품을 담당합니다. 한편 트위터는 가상화폐 결제를 준비 중입니다. 2023년 6월 블랙록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합니다. 블랙록의 레리 핑크는 2023년 3월의 실리콘뱅크 사태는 서서히 도미노 사태를 일으켜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뜬금없이 6월에 그동안 욕하던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합니다. 비트코인은 디지털 황금이라고 칭찬하면서 해지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신화폐 경제에서 전통 금융의 붕괴는 필요하기입니다. 아주 서서히 진행되고 있으며 암호화폐로 해지하며 신화폐가 부상합니다. 또한 비트코인 현물 ETF는 화폐 기능으로서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실물화폐 현물 ETF 상품은 극히 찾기 힘들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비트코인은 나스닥100과 같은 일개 암호화폐 종목 지수 상품으로 전락합니다. 한편 코인베이스는 스텔라 위에 있는 USDC를 채택합니다. USDC는 달러와 신화폐 간의 마지막 교두보입니다. 블랙록과 JP모건은 전쟁이 끝나면 우크라이나 재건은행을 세워 펀드를 모금할 계획입니다. 세계은행은 우크라이나 재건에 4,110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추산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비용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CBDC를 재건 프로젝트에 쓸 계획입니다. 2023년 7월 14일 리플은 도매 판매 물량을 증권 판결받습니다. XRP는 존재 목적은 은행과 기관 사이의 도매 송금입니다. 이번 판결로 PEP 송금의 길이 열립니다. SEC는 임무를 완수합니다. 2023년 7월 20일 리플 판결 일주일 만에 연준은 패드나우 서비스를 발족합니다. 패드나우는 은행과 기관 사이의 즉각적인 송금 서비스입니다. 패드나우는 리플의 자리를 대체합니다. 물론 패드나우는 미국 국내 결제용입니다. 리플은 해외 송금에 사용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스위프트 GPI가 개발되어 있습니다. 금융 변방인 한국의 4대 은행도 벌써부터 가입했습니다. 패드나우에 가입한 은행들과 SWIFT의 연결은 필연적입니다. 패드나우는 IBM MQ 클라이언트를 쓰고 폐쇄적입니다. 그러나 브릿지를 통해 블록체인과 연결할 수 있고 IBM은 소매 송금 라인을 만들어 놨습니다. 월드와이어 오픈소스로 공개해 놓았고 누구나 쓸 수 있습니다. 월드와이어는 어디서 작동합니까? 스텔라 블록체인. 스텔라는 어디에나 연결되어 있습니다. 2023년 7월 23일 머스크는 트위터를 X로 변경합니다. 6개월 내로 금융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말합니다. 스텔라의 스마트 컨트랙트는 2023년 9월 2개월 뒤에 출시됩니다. 2023년 7월 26일 블록체인 관련 업체들이 드디어 금융 규제에서 벗어나는 법안이 발의됩니다. 미국 하원의 톰 에먼 소비자 자금을 보관하지 않는 블록체인 개발자와 블록체인 서비스 제공자는 금융기관이나 금융사업자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풀어서 쓰겠습니다. 블록체인 개발자, 채굴자, 검증자, 지갑 제공자 모두 금융사업자가 아닙니다. 다만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소비자의 자금을 보관하면 금융업체이므로 규제를 받아야 합니다. 코인베이스 같이 고객의 자금을 받아 스테이킹해주면 금융업체입니다. 또한 리플은 페어리얼 월렛에 고객의 XRP를 미리 수탁하고 트랜잭션 실패 시 이용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리플을 금융기업으로 지정하고 규제할 수 있습니다. 페어리얼 월렛뿐만 아니라 리플은 고객의 편의를 위해 도매 판매로 고객의 물량을 수탁받는 수단이 몇 있습니다. 리플은 규제를 피하기 위해 편의성을 버리면 송금의 편리함을 내세웠던 XRP의 존재의 이를 잃어버리고 반대로 편의성을 취하면 규제를 받는 딜레마에 빠질 수 있습니다. 가장 혜택을 보는 것은 PEP 방식의 블록체인 결제입니다. 톰 에먼은 블랙록 코르이치의 기부를 받습니다. 엑스타컴은 주식 ETF 401k IRA, 법정 암호화폐 거래소, 결제, 디지털 지갑 신용카드, 보험대출 은행 모든 것을 통합합니다. 모든 자금의 유입과 유출을 한 지붕 아래에서 관리할 수 있게 되고 AI를 적용해 최적의 소비 저축 투자를 순식간에 원스톱 쇼핑합니다. 세계 통합 결제 시스템은 첫걸음일 뿐입니다. 페이팔 마피아는 국가를 초월한 소매 결제와 미디어, 소셜 플랫폼 분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궁극적 목적은 에스토니아의 엑스로드와 같이 개개인의 정보를 모두 디지털 통합하는 것에 있습니다. 디지털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하는 AI는 사람들을 거부감 없이 통제하도록 이끌 수 있는 막강한 도구입니다. 챗GPT의 창시자가 어느 시점부터 스텔라와 관계를 맺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2014년에 일반 사람들은 AI를 미래 이야기로 생각하고 심지어 알파고가 나오기도 전입니다. 스텔라는 열렬히 비트코인을 신봉하는 나의 친구들조차도 암호화폐가 이기고 비트코인이 질 수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스텔라 출시가 정말 기대됩니다. 세계 결제 시장을 장악하면 이제 금융 세력의 근심 범위는 매우 좁혀집니다. 생존입니다. 우주를 왜 왔다 갔다 해야 하겠습니까? 수천 수백 조를 쏟아부으면서 개발하는 이유가 관광하려고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앨런 머스크가 어디 뉴스처럼 어릴 적 꿈을 이루기 위해 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주는 금융 세력의 최후의 벙커가 됩니다. 피터 틸은 머스크의 자금줄인 테슬라에는 투자하지 않았지만 스페이스X에는 투자합니다. 우주 개발은 선택의 영역이 아니고 필수 영역입니다. 우주의 확장성은 무한하며 100년, 200년 후에는 거대한 우주정거장의 지구와 비슷한 미니 환경을 조성할 수 있고 전쟁으로 인한 핵과 이상기후로 비롯되는 천재지변으로부터 안전하게 벗어날 수 있습니다.
먼 훗날에는 사람 혹은 AI와 기계로 화성에서 자원을 조달할지도 모릅니다. 스텔라의 거버넌스를 설명하면서 기득권에 최적화되어 있다고 이야기 드린 적이 있습니다. 탑티어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탑티어에 있던 노드들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우주 정거장의 거주를 어떻게 합니까? 우주 정거장을 만들고 관리하는 기득권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우주 정거장은 엘리트가 아니면 접근할 수조차 없어서 혁명조차 할 수 없는 최상의 지배층의 아지트입니다. 2023년 5월 제드의 베스트와 머스크의 스페이스X는 최초의 상업용 우주 정거장을 발사하기 위해 협력을 발표합니다. 2023년 7월 나사는 머스크의 스페이스X와 제드의 베스트 및 7개 기업에게 기술 열람을 허락했습니다. 제드는 인공중력 개발을 위해 나사에게 기술 열람을 승인받았습니다. 왜 인공중력을 개발하는지 이해하십시오. 거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1800년대 로스차일드는 단 유럽 5개국의 네트워크로 세계 금융을 장악했습니다. 1900년대 연방준비은행을 위시한 록펠러, 모건 등은 유럽과 미국 두 대륙으로 세계 금융을 장악했습니다. 2000년대 이제 금융 세력은 국가와 대륙을 초월합니다.